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은지가 사위 고정우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26년 전 자신의 결혼식보다도 더 떨리는 마음이었죠. 곱게 차려입은 분홍색 한복을 몇 번이고 매만지며 정희는 감격에 겨운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하객석에 앉은 남편 세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왠지 세진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손수건으로 자꾸만 얼굴을 훔치는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정희가 다가가려던 순간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드리겠습니다. 은지와 고정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 정희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객들도 모두 흐뭇한 표정으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남편 세진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세진아. 정희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세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끌며 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그 순간 세진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은지의 새하얀 드레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빠, 아빠. 은지가 울부짖었지만 세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꽉 잡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딸의 결혼을 축복하며 행복해하던 남편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세진을 들것에 옮겼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유족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환자분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오셨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딸의 결혼식을 보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결혼식과 장례식이 동시에 치러지는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정우도 신랑 예복 대신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로 바빴던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장례 둘째 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생명보험 고객센터입니다. 김세진 고객님 사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남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 걸리신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보험 가입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확인해보니 김세진 고객님께서 3년 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수익자 지정자에게 안내드릴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3년 동안 남편이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수익자가 누구라고 하셨나요? 네, 딸분이신 김은지 씨와 사위분이신 고정우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50%씩 지정되어 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몰랐는데 수익자가 자신이 아니라 딸과 사위라니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내인데 왜 제가 수익자가 아니죠? 보험사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시고 수익자를 지정하신 내용이라서요. 혹시 모르셨나요? 정희는 머리가 띵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총 2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자신이 아닌 딸과 사위에게 지급된다고요? 왜 남편이 자신 몰래 이런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수익자를 딸과 사위로 지정한 이유였습니다. 보통은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6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세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세진을 조종한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화장대까지 하나하나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세진이 늘 사용하던 통장들이 모두 비어 있었어요. 주거래 은행 통장도, 적금 통장도, 심지어 비상금 통장까지 모두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의 목돈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더 당황스러운 건 세진의 금고였습니다. 평소 중요한 서류나 도장, 귀중품을 보관하던 작은 금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인감 도장도, 등본유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세진의 노트북을 켜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 세진은 정희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남편이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은지와 고정우를 집으로 불러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아빠 통장들이 모두 비어 있던데 혹시 아는 거 있니? 은지는 잠시 고정우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투자 실패로 돈을 많이 잃으셨대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희가 아는 세진은 투자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권해도 항상 그런 위험한 건 하지 말자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빠가 무슨 투자를 했다는 거니?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은지는 더욱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셔서요. 고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아버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셨죠. 고정우의 말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진이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26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은지야, 아빠가 우울증 약 먹는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으셨는지 아니? 은지는 또다시 머뭇거렸어요. 마음 편한 의원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희가 그 병원에 전화해봤지만 김세진이라는 환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다른 정신과 병원들도 몇 군데 더 전화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의 말이 거짓이라는 뜻일까요? 정희는 점점 딸과 사위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정우야, 아빠가 보험 가입할 때 너도 알고 있었니? 정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고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이 상의하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희는 이상했어요. 세진이 그런 중요한 일을 사위와는 상의하고 아내인 자신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와 고정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재 책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뒤져봤습니다. 이미 한번 정리했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책상 서랍장의 맨 아래 칸을 열어보니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니 얇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세진의 손글씨로 된 메모였습니다. 은지와 정우를 조심하라. 보험 서류는 서랍 안파일 속에 숨겨두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딸과 사위를 조심하라고 썼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급히 메모에 적힌 대로 서랍 안 파일들을 뒤져봤습니다. 가장 두꺼운 파일 사이에 보험 관련 서류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서류들을 펼쳐보니 정희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서에는 분명히 세진의 서명이 있었지만 수익자 변경 신청서도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정희가 수익자였는데 나중에 은지와 고정으로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변경 날짜를 보니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하지만 세진의 서명 필체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고정우가 세진의 양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가짜 입양 신고서가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입양된 적이 없는데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고정우도 가족으로 인정받아 수익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정희는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의료진단서도 있었는데 세진이 심장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진은 평생 심장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튼튼하다고 의사가 말했었거든요. 우울증 진단서의 의사 이름을 보니 고정우의 대학 동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 서류들이었습니다. 세진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작성되어 있었어요. 사망진단서 양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망하기도 전에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류 맨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정희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들을 경찰에 가져가라.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정우가 계속 이상한 약을 주려고 한다. 은지도 변했다.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니요. 정희는 모든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진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고정우가 계획적으로 세진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고 은지도 그 계획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정희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가지고 옛 직장 동료 김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은 보험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미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우리 남편 보험건인데 뭔가 이상해. 미영은 정희의 상황을 듣고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영은 정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희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식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는 거의 사기야. 미영이 고정우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정우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5건의 보험에 가입했었어요. 이 사람 완전 프로네. 보험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야. 미영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명보험 한두 개 정도 가입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보험사에 비슷한 상품을 중복 가입했어. 그것도 모두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해서 말이야.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고정우가 보험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니요. 미영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들 봐. 여기 도장 찍힌 병원이 작년에 폐업했어. 그런데 진단서 날짜는 2달 전이야. 어떻게 문 닫은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올 수 있겠어? 고정우가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 사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사 면허를 도용해서 위조 진단서를 만든 전력도 있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은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정우가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아니? 은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보험 설계사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하지만 정희가 조사한 바로는 고정우는 어떤 보험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답해. 아빠 인감 도장을 정우한테 준 적 있니? 정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은지가 말을 더듬자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사위에게 넘겨준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정우랑 이런 일을 계획했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음엔 그냥 돈 좀 빌리려고 했어요. 정우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빠 도장만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정우 오빠가 아빠한테 수면제를 탔어요. 잠들게 해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은지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쓰러진 것도. 결혼식 당일 아침에 정우 오빠가 아빠한테 커피를 드렸어요. 거기에도 약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26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딸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이었다니요. 너희들이 아빠를 죽인 거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딸의 변명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딸에게 배신당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세진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희는 은지의 고백을 녹음한 파일과 세진이 숨겨둔 서류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과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남편이 살해당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한 거예요.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부검은 하셨나요? 형사가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을 급하게 치르느라. 그때는 이런 일인 줄 몰랐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화장을 하셨다면 물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인이 심장마비로 나와 있어서 자연사로 처리된 상태고요. 정희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녹음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딸분이 강요에 의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독성 검사라든지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형사는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럼 이대로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정희는 법률구조공단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민사상으로는 보험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변호사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정우였어요. 장모님, 오늘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고정우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아, 은지가 말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이상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해? 내가 우리 남편 죽인 거 다 알고 있어. 고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아버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고요. 넌 정말 파렴치한 놈이구나. 어떻게 장인어른을. 정희가 말하려 할 때 고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이 일 계속 파시면 피곤해지실 텐데요. 경찰도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데 말이에요. 고정우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참은 줄 알아. 내가 내 남편을 죽였지. 고정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장모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거예요. 더 이상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고정우의 말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법도 경찰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고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법이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고정우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빈틈을 찾아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정희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세진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세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뽑아보니 고정우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사망 전날 밤 11시에 15분간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망 당일 아침 6시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아는 세진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따뜻한 차만 마셨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그 편의점을 직접 찾아갔어요. 사장님, 혹시 며칠 전 여기서 일어난 일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편의점 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무슨 일인데요? 정희가 세진의 사진을 보여주자 사장이 기억해냈어요. 아, 이분. 그날 아침에 젊은 남자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어르신이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술 취한 것 같았는데 아침인데 왜 그러나 싶었죠. 사장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 젊은 남자가 고정우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혹시 CCTV가 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에는 방범 카메라가 있었어요. 사장이 확인해 보니 그날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진이 고정우에게 부축받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세진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진이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집 주변 상가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세탁소 사장님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아침 7시쯤에 그 젊은 친구가 어르신을 차에 태우고 가더라고요. 어르신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정희는 고정우의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그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시외로 나간 흔적을 발견했어요. 정희는 그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도시 외곽의 외진 모텔에서 차량이 2시간 정도 머물렀던 기록이 있었어요. 모텔 사장에게 물어보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한 분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젊은 분이 모시고 와서 방에서 쉬게 하더라고요. 그 방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정희가 간청했습니다. 모텔 사장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정희가 사정을 설명하자 마음을 바꿔 방을 보여줬어요. 방 안에서 정희는 작은 유리컵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그 컵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혹시 독성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텔 사장도 그날 이후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해줬어요. 중요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정희는 개인 연구소를 찾아가 컵에 남은 잔여물 분석을 의뢰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훨씬 많이 검출되었어요.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정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독성 검사 결과까지 모든 걸 가지고 갔어요. 더 이상 경찰도 무시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정희는 확신했어요. 이제 고정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거라고요. 정희가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자 이번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독성 검사 결과, 목격자 진술들이 모두 일치하면서 고정우의 범행이 명확해졌어요. 경찰은 즉시 고정우와 은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정우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어요. 장인어른을 모텔에 데려간 건 맞지만 몸이 안 좋으셔서 쉬게 해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발견된 컵의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가 검출되었으니까요. 수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고정우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지도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수사실에서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만 빌리려고 했어요. 정우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빠 도장만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점점 일이 커졌어요. 은지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고정우에게 넘겨주고 가짜 서류 작성에도 동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희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을 죽인 범인이 잡히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 범인 중 한 명이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6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딸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고정우에게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은지에게는 살인 방조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고정우는 끝까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모두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정우는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은지는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딸과 마주쳤어요. 은지가 엄마 정말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짓을 다 알게 될 거다. 아버지를 배신한 딸로 평생 살아가라. 은지는 울면서 정희에게 매달렸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판결 후 정희는 가족 내 보험 범죄 피해자 모임을 설립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돕고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정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몇 달 후 정희는 세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드디어 끝났어요. 당신을 죽인 놈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당신은 죽었지만 그 죽음이 세상을 바꿨어요. 이제 다른 가족들은 우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어요. 이젠 편히 쉬세요, 여보. 당신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묘지가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